60조 원. 대한민국 1년 국방 예산을 넘는 거액을 들고 지금 캐나다가 한국 조선소 앞에 서 있습니다. 한국이 내민 것은 단순한 잠수함이 아닌 한 나라의 미래였습니다. 60조 원. 대한민국 1년 국방 예산을 넘는 돈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들고 지금 캐나다가 한국 조선소 앞에 서 있습니다. 잠수함 종주국 독일도 패닉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뭘 내밀었길래 90년 넘게 잠수함 시장을 지배한 독일이 흔들리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시게 됩니다. 한국이 캐나다에 제안한 건 잠수함이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미래 산업 전체를 설계한 겁니다. 캐나다 건국 이래 최대 국방사업 CPSP, 그 세기의 수주전 전말을 지금부터 낱낱이 공개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먼저 캐나다의 치욕적인 현실부터 말씀드려야 합니다. 캐나다 왕립 해군 로열 캐네이디언 네이비는 지금 잠수함 4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빅토리아급. 그런데 이 잠수함의 정체가 기가 막힙니다. 1980년대에 영국이 설계하고 쓰다가 퇴역시킨 중고 잠수함입니다. 캐나다가 이걸 헐값에 사온 게 1990년대입니다. 30년도 더 된 남의 나라 퇴역 잠수함을 사와서 이름만 바꿔 붙이고 굴려온 겁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고장의 연속이었습니다. 기계 결함, 전기 합선, 정비 불량, 10년 넘게 독에 박혀 수리만 하던 잠수함도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작전이 가능한 잠수함은 4척 중 단 1척. G7 국가라는 캐나다가 태평양과 대서양과 북극해를 동시에 접하고 있으면서 바다를 지킬 잠수함이 사실상 없는 겁니다. 러시아는 북극해에서 핵잠수함을 수시로 띄우고 있습니다. 중국은 북극 항로에 야금야금 손을 뻗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막아야 할 캐나다 해군의 잠수함이 1척. 이건 국방이 아니라 국가의 존재가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결국 캐나다 정부가 결단을 내립니다. CPSP, 캐네이디언 패트롤 서브머린 프로젝트. 최대 12척의 차세대 잠수함을 도입하겠다는 초대형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60조 원, 약 440억 달러입니다. 이건 단순히 잠수함 몇 척 사는 수준이 아닙니다. 캐나다 정부 스스로 이 사업을 이렇게 부릅니다. 네이션 빌딩, 국가 건설 사업이라고요. 잠수함을 사면서 죽어가는 자국 조선 산업을 부활시키고 첨단 기술 인력을 키우고 북극권에서의 군사 주권을 되찾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나라의 미래를 통째로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느낌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겪었던 일과 너무나 닮았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전차 242대가 밀려 내려올 때 우리에게 전차는 단 한 대도 없었습니다. 해군은 더 참혹했습니다. 제대로 된 잠수함 전력 따위는 꿈도 못 꿨습니다. 그 뒤로도 수십 년, 대한민국은 강대국이 주는 무기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기술을 달라고 손을 내밀면 돌아오는 건 거절이거나 비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시당한 기억이 결국 불씨가 됩니다. 만들지 못하면 죽는다. 이 처절한 각오가 대한민국의 잠수함 역사를 시작하게 만듭니다. 60조 원이라는 숫자 뒤에는 두 나라의 처절한 생존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기술을 달라고 손을 내밀었을 때 돌아온 건 비웃음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대한민국의 잠수함 역사가 시작됩니다. 독일조차 해내지 못한 일을 한국의 연구원들이 어떻게 해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잠수함 역사는 치욕에서 시작합니다. 1980년대 후반, 한국 해군은 간절했습니다. 북한은 이미 잠수함 수십 척을 굴리고 있었는데 우리에게는 단 한 척도 없었습니다. 결국 독일에서 타입 209을 도입합니다. 1200톤급 소형 잠수함. 이것이 장보고급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핵심 기술은 하나도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엔진도, 소나도, 전투체계도 전부 독일제 블랙박스였습니다. 고장이 나면 독일 기술자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배는 우리 것인데 속은 남의 것이었습니다. 전쟁이 터지면 독일 기술자가 와줄까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이를 악물고 다음 단계를 밟습니다. 1800톤급 손원 1급 KSS-2. 이번에는 좀 더 많은 기술을 확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핵심 중의 핵심, AIP 체계의 벽 앞에서 막힙니다. AIP, 공기부료 추진 체계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디젤 잠수함이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도 오랫동안 잠항할 수 있게 해주는 핵심 기술입니다.
이 기술이 없으면 잠수함은 며칠에 한 번씩 수면 가까이 올라와서 공기를 들이마셔야 합니다. 그 순간 적에게 발각됩니다. 잠수함의 생명은 은밀성인데 숨을 쉬려고 올라오는 순간 죽는 겁니다. 독일은 이 AIP 기술의 완전한 이전을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핵심 설계도면은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AIP는 잠수함 왕국의 왕관이었으니까요. 바로 이 순간 대한민국의 진짜 도전이 시작됩니다. 안 주면 만든다. 한국의 연구원들은 독자 개발을 선언합니다. 목표는 그냥 AIP가 아니었습니다. 독일 것보다 더 뛰어난 세계 최고 수준의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범한산업의 연구원들이 도전한 것은 pH1 수소 연료전지 기반 AIP입니다. 수소와 산소를 화학적으로 결합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소음이 거의 없고 열 발생도 극히 적습니다. 문제는 이 기술을 잠수함이라는 극한 환경에 집어넣는 것이었습니다. 수백 미터 깊이의 수압, 끊임없는 진동, 염분 가득한 습기. 실험실에서 되는 것과 바닷속에서 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연구원들은 수천 번의 시행착오를 거쳤습니다. 연료전지 스택이 터지고 냉각 시스템이 망가지고 제어 소프트웨어가 오작동했습니다. 그때마다 처음부터 다시 설계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도전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AIP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진짜 게임 체인저가 필요했습니다. 바로 리튬 이온 배터리입니다. 기존 잠수함들은 납축전지를 사용합니다. 무겁고 충전이 느리고 수명이 짧습니다. 그런데 리튬 이온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납축전지의 3배에서 4배에 달합니다. 같은 무게로 3배 이상의 전력을 저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충전 속도도 빠르고 유지보수도 간편합니다. 잠수함에 이걸 넣으면 잠항 시간이 비약적으로 늘어납니다. 하지만 전 세계 어떤 나라도 리튬 이온 배터리를 잠수함에 실전 배치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위험하니까요. 리튬 이온 배터리는 열폭주라는 치명적 약점이 있습니다. 과충전이나 충격으로 한 셀이 과열되면 옆 셀까지 연쇄적으로 폭발할 수 있습니다. 밀폐된 잠수함 안에서 이게 터지면 끝입니다. 한국의 배터리 기술진은 이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합니다. 셀 단위의 독립 냉각 구조, 실시간 전압 모니터링 시스템, 그리고 열폭주 차단 격벽까지 수년간의 안전성 검증을 거쳐 세계에서 처음으로 잠수함용 리튬 이온 배터리를 완성합니다. 이 배터리가 탑재된 잠수함이 바로 KSS-3 배치 2, 도산한창 5급의 두 번째 진화형입니다. 도산한창 5급 배치 2, 대한민국이 독자 설계한 3,700톤급 대형 디젤 잠수함입니다. 전장 89, 4m. 이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실 겁니다. 축구장 길이가 약 100m입니다. 거의 축구장 한 개에 맞먹는 거대한 철의 고래가 소리 없이 심해를 가르는 겁니다. 여기에 세계 최초의 리튬 이온 배터리, 범한산업의 pH1 수소 연료전지 AIP, 그리고 디젤 엔진까지 세 가지 동력원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추진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조합이 만들어내는 성능이 놀랍습니다. 수중 최대 속력 20노트, 항속거리 최대 19,000km, 서울에서 출발하면 지구 반대편 브라질까지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연속 잠항 3주 이상, 수면 위로 한 번도 올라오지 않고 3주 넘게 바닷속에서 작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캐나다가 열광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진짜 파괴력은 등에 숨어 있습니다. 이 잠수함의 등 뒤에는 세계 어떤 디젤 잠수함에도 없는 것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다음에 이어집니다. 그렇게 피땀으로 완성한 잠수함, 과연 세계 최강 독일의 기술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이제 두 괴물을 정면으로 맞붙여 보겠습니다. KSS-3의 등 뒤에 솟아있는 것, 바로 VLS 수직발사 체계입니다. 수직발사관 10셀이 잠수함 등 위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VLS가 뭔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잠수함이 수백 미터 깊이에서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그 자리에서 미사일을 수직으로 쏘아 올리는 장치입니다. 순항미사일, 대지 공격 미사일을 바닷속에서 곧바로 발사할 수 있습니다. 10셀이면 한 번에 최대 10발이 미사일을 품고 다닌다는 뜻입니다. 적의 해안기지든 항만시설이든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 정밀 타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이 캐나다에 제안한 타입 212 시대에는 이 VLS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없습니다. 타입 212 CD는 533mm 어뢰관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뢰와 기뢰는 쏠 수 있지만 수직 발사관을 통한 대지 타격 능력은 갖추지 못한 겁니다. 한국의 KSS-3CPS는 어뢰관 6문에 더해 VLS-10셀까지 장착하고 있습니다. 수중에서 어뢰전도, 대지 미사일 타격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타격 플랫폼인 겁니다. 캐나다가 왜 이걸 원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북극해입니다. 러시아의 핵잠수함이 활개를 치는 북극해에서 어뢰만 쏠 수 있는 잠수함과 미사일까지 쏠 수 있는 잠수함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제 두 잠수함을 본격적으로 맞붙여 보겠습니다. 숫자로 이야기합니다. 먼저 크기입니다. KSS-3CPS 수중 배수량 약 3,700톤, 전장 89, 4m, 타입 212 수중 배수량 2,800톤, 전장 73m, 한국 잠수함이 900톤이나 더 무겁고 16m 이상 더 깁니다. 이 크기 차이가 왜 중요하냐면 캐나다 해군의 작전 환경 때문입니다. 캐나다는 태평양, 대서양, 북극해 3대양을 동시에 감시해야 합니다. 좁은 연안이 아니라 광활한 대양을 누벼야 합니다. 대양 작전에서는 선체가 클수록 유리합니다. 연료와 보급품을 더 많이 실을 수 있고 승조원의 거주 공간이 넓어져 장기 임무에서 피로도가 줄어듭니다. 특히 캐나다 해군은 남녀 혼성 승조원 체제를 운영합니다. 이건 작은 잠수함에서는 구조적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KSS-3CPS의 넉넉한 선체가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데 훨씬 유리합니다. 그렇다면 독일 타입 212CD에는 장점이 없는 걸까요? 물론 있습니다. 공정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TKMS,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는 잠수함 분야의 전설적인 회사입니다. 독일 유보트의 혈통을 잇는 세계 최고의 잠수함 제조사라는 타이틀은 아무도 부정하지 못합니다. 타입 212CD는 다이아몬드 형태의 독특한 선체 설계를 적용했습니다. 소나 탐지를 회피하기 위한 스텔스 설계입니다. TKMS는 이 잠수함의 소음 수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캐나다에 내리는 눈보다 조용하다. 대단한 자신감입니다. 또한 독일과 노르웨이가 이미 합계 12척을 발주해서 군수 지원 체계가 안정적이라는 것도 강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TKMS가 제시한 총 투자 규모는 120억 달러, 한화 약 15조 6천억 원 수준입니다. 반면 하나오션이 제시한 규모는 어떨까요? KPMG, 세계 4대 회계 컨설팅 그룹 중 하나가 분석한 보고서가 나옵니다. 캐나다 정부 관계자들이 이 보고서를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2026년부터 2040년까지 15년간 한국이 수주할 경우 캐나다 내에서 약 20만 명에 달하는 고용 유발 효과, 연평균 15,000명이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건 잠수함 값어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오션은 캐나다 최대 제강사인 알고마 스틸에 3억 4,500만 캐나다 달러를 직접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로 약 3,660억 원입니다. 이 돈으로 신규 구조용 강제 공장, 빈밀을 짓겠다는 겁니다. 잠수함에 들어가는 특수강을 캐나다 땅에서 캐나다 노동자의 손으로 만들게 하겠다는 겁니다. 캐나다의 한 지역 언론이 이 소식을 보도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수세인트 마리에 흥분이 번지고 있다. 죽어가던 철강도시에 3,660억 원이 투자된다는 소식에 지역 주민들이 들끓기 시작한 겁니다. 잠수함 한 척이 아니라 한 도시의 운명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독일은 잠수함을 팔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잠수함의 철강 공장과 20만 개의 일자리를 얹어서 내밀었습니다. 이건 수주전의 판 자체를 바꿔버린 겁니다. 하지만 한국의 진짜 무기는 사실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아무도 예상 못한 조건이 더 있었습니다. 계약서에 숨겨진 조건, 그것은 바로 자동차와 수소였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잠수함 입찰 기업에 전혀 예상 못한 요구를 했습니다. 자동차 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얼핏 들으면 황당합니다. 잠수함 사는데 왜 자동차 공장이 끼어드는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캐나다는 자국 제조업 기반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캐나다 정부의 계산은 이랬습니다. 60조 원짜리 잠수함을 사주는 대신 우리나라 산업 전체를 살려줄 패키지를 가져오라. 잠수함만 파는 회사에게는 줄 수 없다. 우리 경제의 미래를 함께 설계할 파트너를 고르겠다. 독일은 이미 카드가 있었습니다. 폭스바겐의 자회사 파워코가 온타리오에 짓고 있는 70억 달러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입니다. 한화 약 9조 1천억 원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이걸 독일의 핵심 점수로 간주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도 이에 상응하는 투자를 내놓으라고 압박한 겁니다.
바로 이 순간 현대자동차그룹의 정의선 회장이 움직입니다. 2026년 1월 정의선 회장은 한국정보대표단과 함께 직접 캐나다를 방문합니다. 잠수함 수주 전에 자동차 회장이 직접 나선 겁니다. 하지만 현대차는 이미 미국 조지아주에 대규모 전기차 공장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캐나다까지 별도 완성자 공장을 짓는 건 현실적으로 부담이 컸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꺼내든 카드는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수소 에코시스템입니다. 배터리 공장 하나 짓는 게 아니라 캐나다 전역에 수소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제안입니다. 이게 왜 기가 막힌 전략이냐면 잠수함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KSS-3CPS의 AIP 체계는 수소 연료전지로 작동합니다. 잠수함에 수소를 공급할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그 인프라를 캐나다 전역에 깔면서 동시에 상용 수소차와 산업용 에너지까지 확장하겠다는 겁니다. 잠수함의 군사기술이 민간 에너지 산업과 연결됩니다. 안보와 경제가 하나의 생태계로 맞물리는 구조입니다. 캐나다 측은 이 제안이 자국의 탄소 중립 목표와 정확히 맞아떨어진다고 평가했습니다. 독일은 배터리 공장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한국은 잠수함, 철강, 수소, 조선, 그리고 AI까지 하나로 묶은 산업 생태계 전체를 내밀었습니다. 판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2026년 2월 20일 결정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대한민국 과천정부청사에서 역사적인 서명식이 열립니다. 방위사업청 주관, 정부 지원 확약서 서명식입니다. 이 자리에 누가 모였는지를 보면 대한민국이 이 사업을 얼마나 절실하게 원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국방부, 해군,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우주항공청, 그리고 대통령실까지 7개 부처와 대통령실이 한자리에 모여 서명했습니다. 내용은 명확합니다.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캐나다에 약속한 모든 산업협력 과제를 대한민국 정부가 국가 신용으로 보증하겠다는 겁니다. 방위사업청 이용철 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PSP는 단순히 잠수함 성능을 보여주는 제안이 아닙니다. 정부 차원의 신뢰와 이행 능력을 담은 포괄적 산업협력 패키지입니다. 무기 하나 파는 게 아니라 나라 전체가 보증을 서는 겁니다. 캐나다가 요구한 ITB, 즉 산업 및 기술적 혜택 100% 이행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선언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외신들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싱가포르의 더 스트레이트 타임스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한국은 이 계약을 통해 서방 방산 시장의 문을 결정적으로 열 수 있다. 로이터는 하나그룹이 2040년까지 캐나다에서 최소 2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는 사실을 메인 기사로 다뤘습니다. 잠수함 수출 기사에 고용 숫자가 헤드라인에 올라온 건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국연구원 두진호 박사의 분석은 이 사업의 본질을 꿰뚫습니다. 이 계약이 성사되면 한국산 잠수함이 유럽과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수용되는 길이 열린다. 한국의 방산 수출 신뢰도를 결정적으로 높이는 보증 수표가 될 것이다. 여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오커스 필러2입니다. 호주, 영국, 미국이 주도하는 첨단 안보 기술 협력체입니다. AI, 양자 기술, 수중 역량 등 8개 분야를 공동 개발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캐나다와 한국은 모두 오커스 필러2의 유력한 파트너 후보국입니다. 만약 한국 잠수함이 캐나다에 수출되면 한국의 수중 무기 체계가 나토와 오커스 회원국 사이에서 표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열립니다. 잠수함 한 척이 아닙니다. 이건 대한민국이 서방 안보 체계의 핵심 공급자로 등극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민주주의의 무기고 아스널 오브 디모크러시. 한때 미국만을 가리키던 이 표현이 이제 대한민국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60조 원의 숫자 뒤에 담긴 것은 결국 평화를 지키려는 의지입니다. 이 의지가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지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0조 원. 이 숫자를 다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잠수함 건조 비용은 약 20조 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40조 원은 어디에 쓰이는 걸까요? 향후 30년간 이어질 유지, 보수, 정비, MRO와 성능 개량 비용입니다. 잠수함은 팔고 끝이 아닙니다. 30년 넘게 고치고 업그레이드하고 부품을 공급해야 합니다. 40조 원이 30년에 걸쳐 꾸준히 흘러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이건 일회성 수출이 아닙니다. 한 세대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안정적인 먹거리입니다. 하나오션은 이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온타리오의 해밀턴에 있는 온타리오 쉬베아저와 손을 잡고 35m 급 교육 및 채용 선박을 건조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배는 단순한 함정이 아닙니다. 하나오션의 로봇 용접 기술, 스마트 야드 공정 관리 시스템을 캐나다 인력에게 전수하기 위한 움직이는 교실입니다. 모호크 칼리지와 함께 용접, 전기, 기계, 로봇 공학까지 가르치는 교육 허브를 조선소 안에 만듭니다. 캐나다의 젊은이들이 한국의 첨단 조선 기술을 배우면서 자국의 잠수함을 자기 손으로 정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술을 팔고 떠나는 게 아니라 기술을 심고 함께 키우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독일과 한국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60조 원이라는 숫자가 아닙니다. 기술을 봉쇄당하고도 포기하지 않았던 연구원들입니다. 수천 번의 실패를 견뎌낸 배터리 기술자들입니다. 영하 수십 도의 바다에서 잠수함의 성능을 검증한 해군 승조원들입니다. 이름 없이, 빛 없이 묵묵히 이 나라의 기술 자립을 위해 싸워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땀이 쌓여서 오늘 G7 국가가 대한민국에 60조 원을 걸고 매달리는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비웃던 세상이 이제 줄을 서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 결정은 나지 않았습니다. 2026년 상반기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이미 확실합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무기를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가 사겠다고 줄을 서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기술력이 우리 아이들이 오늘 밤 편히 잠들 수 있는 이유입니다. 누군가의 밤샘이 누군가의 평화가 되는 나라.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만들지 못하면 죽는다는 절박함이 결국 세계가 인정하는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처절한 생존의 의지가 만든 이 기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CPSP 최종 결과 발표 이후 세계 방산 지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긴급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 꼭 해두십시오.